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산무정권이다 강하게 때렸습니다. 무능력 민생, 무검증 인사, 무차별 사정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자, 도어 스태핑 중단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이런 비판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오늘 원거리 도어 스태핑을 재개했습니다. 이따가 다뤄보고요. 자, 이 국정 지지율 하락과 함께 여당의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우기가 진행된 국민의힘 뿐 아니고 또 이 주변에서도 여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정작 징계당한 이 대표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 이런 SNS를 올렸는데 자, 오늘 뉴스는요. 당대표 법인카드가 이번 주에 정지된다. 이게 중요한 걸까요? 자, 얼마 전 우리는 누리호 성공을 보면서 우주시대를 열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딥필드를 보여주면서요. 가장 먼 우주, 가장 과거의 우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죠. 자, 이 우주에는 1만여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유치한 정치밖에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인가 좀 고민하게 됩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요. 이 미국에도 심각함이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총이다. 자, 이 총이라는 수단 속에 생명 경시 또 인간의 폭력성 이런 게 담겼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 우리나라에는 총이 없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성이 필요한 시대,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내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저희는 이 청취자 여러분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컨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나 봐요. 청취자에게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런데 이 첫 뉴스 신규 확진 3만 7천 명대 코로나19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월요일엔 줄었다가 화요일엔 급증하는 양상은 보여왔어요. 네. 하지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7,360명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11일 이후 62일 만에 최다치고요. 네. 또 3만 명대 진입은 지난 5월 18일 이후 55일 만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더블링 현상. 그러니까 전주 동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2.06배 많은 수치가 오늘 나온 거고요. 네. 이게 계속해서 더블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 대유행이 시작됐던 지난 1월 말에 2월 초 그때 당시에도 확진자 수가 이렇게 2배로 느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패턴이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우리가 3차 접종까지 대부분 마쳤고 또 많이들 걸렸었잖아요. 네. 올해 초에. 네. 그래서 이게 집단 면역이 된 거 아닌가 했는데 면역이라는 게 또 뭐 항구적인 게 아니니까 네. 지금 오평론가님 좀 심각성이 높죠? 네, 굉장히 높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동안 10만 7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수치는 가려진 수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 대학교 안에서 보건계략분석연구소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과 자가검사 키트의 진단율이 그러니까 확진을 잡아낼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네.
공식 집계치보다 한 7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주간 미국에서 10만 7천 명이면 약 70만 명 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름없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심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몸이 이상해서 검사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지 그동안 좀 가려진 수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치명률이라는 수치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5월 달에 이제 이 치명률이 0.07%였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1월이 0.33%, 2월이 0.12%였는데 6월 한 달 집계가 0.1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이미 나왔고요. 지금처럼 간다면 7월은 확진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수치를 또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7배 더 될 수 있다. 그럼 지금 뭐 사실상 우리가 3만 7천여 명 얘기할 때도 한 20만 명 이상 이 실제로는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고 미국 기준으로는 뭐 추정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우리가 좀 많이 안일해졌어요. 네. 코로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생활 막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저도 혹시 그래서 이제 코를 찔러보잖아요. 네. 집에서 자가검사 키트 사다가. 근데 예전엔 PCR로 했는데 이게 정확한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보면요. 이렇게 의사분이 코 찔러주는 거 말고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신속항원 키트로 검사해서 네. 2줄이냐 한 줄이냐. 걱정이 좀 크게 네. 됩니다.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어요? 내일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에요. 내일.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따르면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네. 또 요양병원 면회 제한 같은 아이고. 고위험자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4차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50대도 맞게 50대로 낮추는 방향. 지금은 60대 이상이 맞고 네네. 있는데 50대로 낮추는 그런 확대 방안이 유력해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길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재도입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도입하지 않을 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있고 오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 이걸로 더 이상 코로나19를 관리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야 한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일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 방역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게 영업시간 몇 시, 모임 인원 몇 명 네. 제한이었단 말이죠. 네. 이게 과학 방역과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그 이제 정치 방역, 과학 방역 이 구분하는 기준점이 지난 대선 경선 기준입니다. 국민의힘 측 주장은 그 접종 강제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거리두기 무의미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틀이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철저히 문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거나 접종을 유도하면 사실 그 두 가지는 맞았다라는 것이 네네.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선 기간에 했었던 이야기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리고 그 국면 때는 정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치지만 정말 과학적인 건 거리두기와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한테 네. 많은 전문가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제가 7월 12일 0시 기준으로 치명률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80세 이상은 치명률이 2.69입니다. 높다. 총 합을 높아요. 했을 때 0. 몇 치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70대는 0.64. 네. 그리고 60대는 0.16입니다. 50대부터 0.04로 떨어지는데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은 접종을 유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연령대는 확진이 된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노출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확진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부터 0세부터 9세까지 그러니까 10대 이하까지요. 연령별로 전부 10%대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막 흔히 말해서 특정 세대가 20%를 넘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 연령별로 다 10%씩 골고루 지금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모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고위험군,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가족 단위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누군가 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접촉해서 가정에 들어가면 이제 전파되는 게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다 겪었던 일입니다.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거리두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차 백신 접종 여부를 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다음 이슈는 이거네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출근길에 하던 이른바 도어스태핑, 이 약식 기자간담회, 이것을 이제 잠정 중단한다. 네. 코로나 위험성 때문이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오늘 재개했어요. 먼저 육성으로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겨만 하고 들어왔다고.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가 어제요, 질병 청장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좀 주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내일도 하실 거예요? 이거야 하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네,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하고 화기애애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였는데 네. 기자들이 좀 소리를 크게 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모습이었어요. 네네. 어제까지는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좀 엄중하다라는 생각을 네네.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어차피 1층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출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멀리서 좀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어떻게 질의응답을 받는다라고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면서 질문을 즉석에서 던진 그런 모습이 됐는데 한 10m 가까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10m라고는 하지만은 의사소통이 되니까 네네. 코로나19가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라도 좀 멀리서라도 질의응답을 하면서 위험성이 없게 하지만은 이 용산 청사 시대를 맞아서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민 소통에 방점을 찍은 그동안 제일 잘했다라는 정책으로 꼽아온 도어스태핑 이거는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방역에 대한 질문, 경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저 대통령 앞으로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자, 지금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지금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오평론가님, 네. 이르면 금주. 그러면 이제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완공된다는 건데. 네. 그럼 이제 사저 출퇴근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다리를 건너지 않아야 돼서 대통령이 출퇴근길에 네.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 일부 교통체증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것이 없어질 것으로. 왜냐면 이제 그 다리 안 지나가면 교통통제, 수신호 통제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오는 15일, 그러니까 7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이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바지 공사 끝난다고 해서 그냥 바로 16일부터 바로 입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무리도 작업도 해야 되고 네, 네. 흔히 말하는 새집 증후군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환기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또 들어와서 아마 마지막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장마철 기상 때문에 네. 막바지 공사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8월 초중순 그러니까 한 달 이내로는 여기로 충분히 이사를 갈 수 있는 네네. 시기로 지금 되고 있고요. 이게 외교부 장관 공간을 개조한 네,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지금 했고 순수 청사 공사비가 한 152억 정도 수준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비비 한도 내에서 공사를 끝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조금 더 손볼 곳이 있으면 또 추가로 내년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애초에 이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린 것은 청와대 구중공고를 나오겠다라고 한 것이 대통령실의 의사였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 한남동 공간으로 옮기고 용산으로 나왔다면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은 이 이전한 의미와 이전한 그 뿌듯함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네. 자, 그냥 비용을 들여서 이전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유가 있을 테니까 네. 이 이유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좀 입증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완공되면 한번 또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면 이렇게 집 구경 한번 좀 기자들에게 시켜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충분히 수도 뭐 있어요. 네, 그럴 네.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또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면 공개되지 않는 구역도 있을 수 있고. 야, 100억이 넘는다. 공사비가. 이게 사실 강남의 고가 주택 여러 채 가격이잖아요. 네.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국회의장단 선출까지는 했는데 원구성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네네. 사실상 뭐 원구성 단판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헌절 전에 원구성에 합의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화요일, 재헌절이 오는 일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국민들에게 이 여야 국회가 지금 합해서 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거기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김진표 의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사실상 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법사위 관련해서는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체계작구 수정 관련된 이런 부분들 해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 못하는 쪽으로 가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또 예결위 상설화 그러니까 예결위를 강화해서 네. 정부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다가 플러스 사기특위 구성도 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 상임위원장 배분하는데 무슨 이 사기특위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맞는 거냐. 이건 민주당이 입법 독주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에 한해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어요. 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선물을 드려야 되는 책임만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비공개 회동이 진행될 때 양당 원내대표가 뭐 맘대로 하나니까 내가 언제 일방적으로 나한테 민주당도 사과해야지 뭐 이렇게 아니 약속을 깬 게 누군데 사과해야죠 뭐 이렇게 성대모사예요? 네, 그냥 네, 이런 대화가 오갔다. 그래서 밖에 이제 있던 취재진한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들렸다. 그만큼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가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 합의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는데 네. 이 공감대가 정말 합의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네, 공감대가 없었을까요? 그동안 이 국회 열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네. 그러면 큰일이고 당연히 열어야 된다는 절박감은 여야 다 있어야 했고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운영의 묘를 오늘 내일 찾지 않으면 지금 일요일 재헌절은 이제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 제정된 날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 국회 생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생일날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네. 결국은 이 개원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시간을 끌어도 너무 끌었죠. 계속 제가 지켜본다고 한 게 이 국회의원들 여름 휴가 가기만 해봐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당내에서 권력 투쟁은 했지. 근데 국민들을 위해서는 별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후 외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징계건이 그 일이 또 있었죠. 사실은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면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체감 더위가 무척 심하겠는데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까지 천천히 가고요. 옥천 2터널 부근에서 영동 1터널 부근 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금강 나들목에서부터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으로 화도에서 서종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잠실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부터 시작된 정체가 동호대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에는 이제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를 이제 열기 위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제 여당 상황으로 가보죠. 자, 이준석 대표인데 사실상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 체제로 간다. 이게 어제 전해드린 뉴스였는데 좀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까? 잡음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2시간 정도 의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총. 네. 권성동 이 직대 체제,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사실상 추인을 받았고요. 이 체제로 6개월 동안 간다라고 우선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결의문을 국민의힘이 내놨냐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울러 이제 국민은 위기의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줬는데 국민의 기대감에 지금까지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그런 반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이제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됐다 우선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기 전대할 거냐, 임시 전당대 할 거냐, 비대위가 들어올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좀 조기에 좀 수습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직무대행 체제로 6개월 동안 쭉 갈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좀 부침이 있을지 이거는 앞으로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그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2부에서 다뤄보긴 했는데, 자,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찌 보면 좀 좋은 입지를 차지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자, 안철수 의원도 뭐 꿈틀꿈틀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사실은 이게 7억짜리 각서,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 교사의 이제 좀 정황 증거가 됐던 네. 이것이 뭐 지난 대선의 단일화에 뭐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평론가로서 좀 확인된 얘기를 정리해 주세요. 확인된 게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확인된 기사로 저희가 기사로 확인을 한 거고요. 기사로 확인했는데 그 기사의 추측이 뭐냐면은 이 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성상납 증거인멸 고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불민스러운 자료를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달했고 안철수 당시 후보는 이거를 듣고 그럼 단일화를 해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이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너무 크게 비춰진 것이 아닌가. 소설이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이게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입니다. 네네.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는 고작 이준석을 지워내면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작은 카드예요. 저는. 네.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어떤 통합 단일화에 좀 불편한 존재이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저는 작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극단적으로 큰 카드였을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큰 것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 있었거나 또는 당대표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에 확실하게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큰 카드가 저는 좌지우지했을 것이고 이 작은 카드는 저는 오히려 그냥 이야기 물꼬를 트는 정도로 활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뭐 이준석 대표를 잘 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거고 사실은 무엇을 주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대통령 선거였으니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뭐 윤곽이 드러나겠고 또 아닌 얘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국민 모두가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알았죠. 네.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그 모 뉴스에서 마이크가 켜준지 모르고 유상범 의원과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뭐라 그랬대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최영두 의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자료로 공개가 됐는데 이거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지 6개월 동안 그냥 가는 건지 직대 체제로 가는 6개월 건지.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건지 조기 전대를 하는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최영도 의원이 계속 질문하니까 그 징계윤리위원회 들어가서도 유상범 의원이 답변을 하면서 이게 결과 경찰 조사가 일단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증거인멸 교사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했잖아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이 말을 풀어서 보면은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체제가 6개월 정도는 쭉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가 그 끄트머리쯤에 새로운 전당대회를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들으니까 전 또 떠오르는 건데 이게 보도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저는 오늘 제일 좀 걸린 기사가 뭐냐면 뭐 대표 법인카드 금주중 정지. 이건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네. 직무가 정지되면 집무실에 못 들어가고 대통령도 탄핵 가결이 되면 탄핵 심판 나올 때까지 집무실에 못 가고 관저에만 머물잖아요. 네. 그럼 뭐 법인카드를 쓰겠습니까? 뭐 관용차를 쓰겠습니까? 모든 건 다 정지돼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정지니까. 지금 당원이 6개월 동안 아닌 건데 네. 그 법인카드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는 있으나 뭐 이런 걸 기사로 다룰까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제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근데 네. 오늘 이준석 수사하기 좋은 화요일입니다. 이런 SNS가 등장해서 네.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또 이제 이른바 친윤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윤핵관들이 예. 기대하는 게 남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직무대행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 대표가 경찰 조사를 통해서 기소라도 된다면 거리 상태로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냐? 지금은 사고인데 지금 거리로 거리가 아니라. 확전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사고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권성동 직무대행은 아니 이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 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에 경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사고가 아니라 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조기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뭐 당원당을 고쳐가지고 다시 이 전당대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저께 권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요. 만나가지고 현 상황에 대한 당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원래는 조기 전당대회나 임시 전당대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당원 당규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권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겠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소식이 좀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더 확인해봐야겠지만은 그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윤심을 등이 없고 윤심에 따라서 당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근데 과연 이게 그러면 정말 윤심 전체의 생각일 거냐. 또 그렇게도 안 느껴지는 게 어제 장제원 의원이 삼선 중진 모임에도 안 왔고 의총에도 안 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1,000명 이상의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세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네. 당의 이런 모임에 안 오고 있다. 이거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안 오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훨씬 빠른데 지금 조기 전당대회 얘기까지도 뭐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야권 흥행이 또 안 되면 민주당 섭섭할 텐데 지금 일단은 이제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막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네네. 윤영찬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원 외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학생 위원장이었던 박영훈 전 위원장 등등 이제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거의 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당대표 출마자들은 거의 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아주 큰 인물은 이재명 의원 말고는. 그래서 오는 네. 주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는 주말 한 지가 여러 주가 됐어요. 네. 이번 주엔 정말 할까요? 17일, 18일부터 후보 등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전에 출사표는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최소 아무리 늦어도 16일. 아니면 17일에 후보 등록 시작하는 날 아침에 하고 등록하고 바로 등록하고 이런 건 좀 애매해서 저는 금요일 전 정도까지는 나와야 네네.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원래 조심스럽게. 접수하고 네. 나중에 발표하는 거야. 출사표를. 그런 방식을 체크한 네. 후보가 사실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래 이제 접수가 알려지겠죠. 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번 주죠. 근데 결국에는 국회가 언제 정상화가 되느냐. 네. 그 날짜가 중요해 보여요. 그게 이번 재헌절 전후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제 시간이 맞물려 있군요.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신문이 안 나오니까 신문이 나오는 월요일에 맞춰서 네.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네. 일요일에 뭔가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각 후보들의 전략이 전개되느냐. 이게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이 정말 당권을 잡기 위한. 자, 박용진 의원 뭐 이미 출마 선언했고요. 이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대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깰 단일화 열려 있다. 박 기자님 가능성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당심과 민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뭐 중요하겠죠, 사실은.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과반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 이 낡은 프레임을 깨겠다는 단일화 이게 좀 소구력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안 되고 어대명의 그 세가 너무 강해서 뭐 7, 80%의 여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97 이 그룹들, 뭐 다른 후보들은 마찬가지로 좀 힘을 좀 모아서 어대명 프레임을 깨고 네. 국민들에게 또 이 당원들에게 새로운 뭐 비전이고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이 낡은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97 세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보들과 함께라도 네네. 단일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동적인 전당대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이 낡은 걸 깨야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네. 주장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강병원 의원은 당대표의 이 공천권을 내려놓자. 이것을 공동선언하자. 대표의 권한을 좀 축소하면서 개혁을 시도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가장 관심이 컸던 건 쫙 보도가 된 컬러 사진들이에요. 이게 딥필드라고 하는데 그동안 허블 망원경이 우주의 제일 먼 곳을 볼 수 있는 과학의 문명의 이기였는데 최근에 제임스 웹 이 우주 망원경이 있거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딱 우주쇼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무슨 마블 시리즈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우주 같은 정말 이 만들어낸 작품 같은 그림들이어서 이게 우주가 이렇게 넓고 네. 1만여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아둥바둥 하는구나. 자, 박 기자님 어떤 성찰을 하셨습니까? 정말 아직 못 보셨죠? 예, 봤는데 너무 봤어요? 네. 아름다웠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성찰하면서 있었고 또 이게 공개된 게 일부 이미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 우주 전체 5곳이 다 공개가 돼요. 네. 그중에 일부가 공개가 된 거고 과연 이 공개될 이미지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도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오평로가님은요. 네, 저도 뭐 느끼는데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우주 발사체를 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우주 발사체를 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 또 한번 꿈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칼 세이건 교수의 코스모스를 보고 저희도 어릴 때 자랐는데 말이죠. 자, 우리는 뭐 우주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위대한 인간 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또 혁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적인 인류 문명을 만들어야겠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021님. 야외 마스크 해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확진자 3만 명대라니요. 취미생활인 극장 관람 줄이고 재택근무도 다시 시작해야 할 듯하네요. 다시 혼자만의 재미를 찾아봐야겠어요. 시스타의 나 혼자 신청합니다. 자,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고요. 6021님은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직도 못 깼나 봐. 너무도 달콤한 네 말에 속아 이제와 혼자 I'm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토록 쉽게 우린 끝인가요?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럴 때 나 울고불고 넌 떠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두꺼비 씨름 누가 질지 누가 이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꺼비 씨름은 끝내 승부가 나지 않는 다툼이나 겨rum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이 비슷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다투어도 끝내 승부의 결말이 나지 않을 때 쓰는 속담이죠. 예를 들면 그래봤자 두꺼비 씨름일 텐데 그만 화해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막둥이 씨름하듯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막둥이는 막내를 귀엽게 이르는 말이고요. 서로 힘이 비슷해서 낮고 못함을 가리기 힘든 경우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에 씨름이 나왔으니까 그럼 씨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요? 씨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유의 운동 중에 하나이고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서 먼저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루는 운동입니다. 원래 씨름에서는 삿발을 잡고 하지만 삿바 없이 하는 씨름도 있는데요. 이것을 민둥 씨름 또는 내굽 씨름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없는 산을 민둥산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둥 씨름은 삿바 없이 하는 씨름이라는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굽은 원래 네발 짐승의 네 발의 굽을 뜻하는데요. 이외에도 사람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속되게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삿바 없이 두 팔과 두 다리로 하는 씨름을 내굽 씨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KBS 58분 날씨.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광주와 전남,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제주 33도, 서울과 대전 31도, 광주, 대구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 5도와 강원 영동은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1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100mm,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경남에는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충청도와 전라도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5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 위험도도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열 질환 신고 출동 건수는 모두 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서귀포시 동쪽 해역에서 규모 2.0대 지진이 5차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들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의 여진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이 남측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해 우리 측 재산권 침해를 중단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국민의힘이 당대표 중징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다는 소식 일부에 전해드렸고요. 자, 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적 빨리 상황을 수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당내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갈등은 다시 표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시죠? 조경태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당내 상황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자, 부산시당위원장 직에 단독 근무하셨고요. 사실상 확정되셨는데 다선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들어서 자, 도전의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보통 시당위원장이 한 3선급 이런 분들이 맡으신데요. 네. 저도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에 온 지 이제 재선급이니까 제가 맡아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부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여러 인구도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가 해양 도시, 해양 수도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수도권에 비해서 계속 낙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30 세계 엑스포를 통해서 좀 부산을 재도약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염원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봉사해서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헌신과 봉사이거든요.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좀 더 시민들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좀 더 모범적인 그런 시당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합은 5선 중진 의원이시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급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부산 지역 언론 보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이어서 자, 라이벌 관계다, 여야 협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산을 위한 헌신과 봉사, 어떤 역할 해나가시겠습니까? 협치 가능할까요? 네, 저는 어떤 정당이든 부산 시민을 위한 그런 아젠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특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기 착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타 정당과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그런데 앞장서서 꼭 통합시켜내고 또 협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나 가덕도 공항은 여야 협치상 좋은 이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당내 사정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3월 대선 승리, 6월 지방선거 압승. 자, 그랬던 국민의당인데 이 어제부로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고요. 자, 이준석 대표 사퇴, 당내 혼란이 쭉 이어졌는데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조금 비교적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해왔던 사람으로서 정권을 잡은 여당에서 이렇게 내분이 빠르게 일어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네. 사실은 패배한 정당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고 또 나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다반사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집권도 하고 또 지방선거를 승리했는데도 여당이 국민의힘이 국민께 힘을 주지는 못하고 국민께 힘을 빼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부족함이 이번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걸 정상화시킴으로써 지금 폭염과 고물가에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빨리 수습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요. 이게 액면가대로 윤리위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징계 6개월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 이런 거보다 이 6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보도를 보면 이른바 윗선 개입 논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당 이제 인사지만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묵인아래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다고 봐야 한다. 자, 이런 이제 시각 해석들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 주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아주 좋은 공격거리, 먹잇감을 찾은 거잖아요. 이럴수록 우리 당에서는 내부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상 초유로 윤리위에서 당 대표가 6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자꾸 갑론을박하는 우리 당 내부의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서 과연 저분들이 선당후사하는 마음이 있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저는 최고위원들도 좀 빨리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 예, 공동 사퇴하고 책임을 같이 물어야지요. 당 대표가 사상 초유에 6개월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문제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윤리위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지도부는 저는 일괄 사퇴하고 새 지도부를 조기에 구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가 필요하다. 이게 한 대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문제가 아니다. 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중진 의원 간담회 열리고 의원총회도 이제 연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진 모임에 참석하셨죠? 네네네.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도 하셨을 텐데 어떤 해법들이 나왔습니까? 솔직히 중진회의에서는 그냥 대충 그냥 뭉개고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뭉개고 가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지요. 예, 우리가 보수 여당으로서 어찌 보면 야당을 공격했던 게 뭡니까? 도덕성이었습니다. 예, 성에 대한 문제. 할 때마다 우리가 앞장서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색이 우리 저도 중진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기에 수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상화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대충 얼버무리고 그러다가 중간에 경찰 수사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 문제가 소용돌이 칠 텐데 왜 이것을 계속 연년에 하고 질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당이 엄중하게 공동의 책임을 지고 새롭게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 조 의원께서 안 그래도요, 중진 중에서 유일하게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셨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권위가 아니고 사고다, 이렇게 규정되면서 그럼 6개월 후에는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돼 있어요. 당원 당규상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데 혹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걸 어제 의총에서 결의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절차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네. 근데 의총이 최고 의결기구는 아니거든요. 아하, 네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당원들께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저는 조기 전대를 할지 말지를 갖다 이걸 빨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요즘에 정치인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전 당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충분히 ARS를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네. 또 시간도 그리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이 아주 중요한 중대차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의원들에게만 물어보지 말고 저는 많은 당원들에게도 물어봐가지고 전 당원들에게 물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욱 성숙된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늘 보도가 주로 이제 의총에서 추인했다, 이렇게 이제 직무대행 체제. 근데 전당원 투표 정도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자, 아까 이 최고위 총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럼 지도부의 해체 재구성 이렇게 주장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네네. 지금 자꾸만 이준석 당대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리려고 하는데. 네네. 저는 아주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또 흔들었던 또 지도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 파들. 네네. 내부에 무슨 요즘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고 쓰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거는 세부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네. 저는 최고위원들도 전부 다 공동의 책임을 물고 네. 저는 사퇴하는 것이 그리고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부로 직무대행을 맡은 이 지도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 대상에 들어갈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거라기보다는 네. 의원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니까. 네네. 네, 원내대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당원으로부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 최고위원 분들이 사퇴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로 되고 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주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기 전당대회가 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도 책임을 지겠노라 하고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만약 자진 사퇴한다면 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사퇴. 저는 저는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 있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네. 과연 지금도 계속 본인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버티는 입장이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주면 좋지만 그까지 우리가 강요하기에는 조금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죠. 네. 스스로 물러나는 것까지 우리가 해라 마라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뭐 직무정지니까 당장 조기 전대는 어렵다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도 이른바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말씀하신 또 윤핵관, 또 윤핵관 중에 윤핵관, 이른바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 자신의 지지 모임격인 산학회 활동도 이제 열었고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이른바 공부 모임을 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좀 이제 이 현재 상황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네, 저는 뭐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할 수밖에 상황이고요. 없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내년에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장 늦어져도 내년 6월이죠. 네네, 미리 뭐 이렇게 그래 새 확장을 위해서 새 규합을 뭐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당연한 활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거하고 지금 뭐 징계하는 부분은 조금 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 의원님 조기 전대를 주장하셨으니까 조기 전대라 하면 새로운 당권이 이제 수립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차기 당권은 어떤 인물, 어떤 주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그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공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당으로서 좀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개인의 어떤 자기 정치가 아니라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어려운 그 국민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물가와 그 폭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더 활발해진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지금 여당으로서 구실을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나오는 당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정부에 대해서도 협력과 협조는 해야 되지만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오히려 당에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당에서 좀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헌신, 봉사, 희생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특히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습니다. 아주 쏠쏠한 시간이죠. 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다 여름 복장으로 시원하게 오셨습니다. 여름에 정장 잘 안 하죠? 네. 저는 원래 잘 안 입어가지고. 원래 잘 안 입어서. 와이셔츠가 네. 그 누래지는 그게 땀 때문에 이게 여간 좀 성가셔서. 아유, 여간 성가시죠. 거의 넥타이까지 최소화합니다. 네. 요즘은 그냥 실용적인 복장이 최고입니다. 자, 여당 먼저 가보죠. 여당 시끄럽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열었고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유지의 뜻을 모았다. 추인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내홍이 이번 주 내내 좀 크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의 또 저항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런 이 예상들이 많았는데 좀 빨리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의원총회 결과가 예상보다 좀 빨리 나왔거든요. 네. 어제 오전에 취재하기로는 이제 초선, 재선, 중진 이렇게 각 선수별로 모였었잖아요.
근데 선수별 모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바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들었거든요. 강한 의견들이. 대표적으로 초선 의원 한 명 어제 중간에 잠깐 만났었는데 초선 의원들 모였을 때요.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 한 4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의견을 냈고 의견을 낸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고 뭐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냥 당대표직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맞섰다라 그래요. 의견이 꽤 숫자가 대략 쳐도 한 10명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의원총회에서는 2명 정도만 이제 즉각적인 퇴진을 뜻하는 그런 뭐 비대위 체제라던가 뭐 조기 전당대회 이런 걸 주장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수별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보듬고 가는 그런 분위기, 중재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한테 키가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상 뭐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경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무마된 것 아닌가. 아까 초선 의원은 좀 경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화로 인터뷰한 조경태 의원, 네. 중진 의원 쪽은 뭉개고 가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근데 중진 의원도 제가 취재를 해보기로는 이제 방금 전에 한 모 삼선 의원 만나고 왔는데. 네네. 있었대요.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중진 의원들은 모인 숫자도 좀 적었고 입단속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외부로 좀 그런 의견이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향후 6개월. 자, 이게 내부 혼란은 잡았다. 한번 박 기자님의 촉이 있으니까 이게 6개월 무탈하게 순항할까요? 저는 폭탄 돌리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뭐 숙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갈등의 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제 결론으로만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는 돌아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예정대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소위 뭐 윤핵관 내지는 친윤그룹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이준석 대표도 그 싸움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아무래도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이 친윤그룹 쪽에서는 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톱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즉각적으로 내보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 기간을 줬던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서 뭐 이렇게 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당원권 정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 정지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기소가 되면.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예를 시킨 건데 만약에 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또 본격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몇 달 기다리면 경찰 수사 결과 뭐 기소가 돼서 아예 이제 고리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내년 1월경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또 권력 투쟁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게 어떤 뭐 차기 당권이라든가 이런 권력 다툼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감정의 측면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측면도 있다. 감정이 이미 양쪽 사이에서 상할 대로 상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그냥 단순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제 이준석 대표 SNS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자, 최 기자님.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이 사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한마디 했고. 자, 이 대표에 좀 빙의해 보시면 어떤 결심, 어떤 결기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본인이 생각하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뭐 연락한 사이는 아닌데. 네네네. 이분과 가까운 이제 이제 지인이 인사로부터 전화를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한 바는 있는데 이제 공개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공개를 할 수도 없는데 수가 있다는 걸 본 걸로 추측해 볼 때 계속 당원 가입을 유도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최근에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주당은 뭐가 이제 시끌벅적해지면은 갑자기 전당원 투표 가자 막 이런 의견을 많이 모으거든요.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국민의힘도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 아니 조금 전에 네. 조경태 의원이 의총이 아니라 네. 당 대표 문제는 네. 조기전대도 그렇고 처리 문제가 전당원, 당원이 당의 주인이니까 전당원 투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럴 가능성 때문에 혹시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니냐. 나의 이렇게 지지자들이요 지금, 당에 네네. 들어와서 나를 지켜달라.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궁금해서 박 네. 기자님, 그럼 최근에 좀 이준석 대표의 이 분란으로 좀 2030 세대의 뭐 당 이탈이 좀 가속화되는 게 눈에 띕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이준석 대표 쪽에서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그런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았고요. 네네. 근데 예전에 그 윤석열 대선 후보랑 갈등이 있을 때 이탈을 했을 때는 맞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막 정리를 했죠. 했었거든요. 네. 대표 우수수 쪽에서. 빠졌다. 뭐 네. 다른 쪽에서는 미미하다. 뭐 이런 이번에는 그런 논란이 내용은 있었죠. 없었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까지 나온 건지 아니면 이 대표가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최 기자님 얘기한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한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장기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당원 가입을 유도했을 가능성은 좀 있는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전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리할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장 당내에서 여론이 좋았을 때가 당대표가 됐을 때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7대3 당원 비중이 7이었고 일반 국민 비중이 3이었는데 그때도 나경원 전 의원한테 당원 투표에서는 밀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텐데 어제 그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는 좀 그런 이제 장기전을 생각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여전히 내가 좀 당대표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당대표다. 이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갑자기 그 글을 올려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때 저희가 그냥 무작정 뭐 기자들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또 취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 가능하다면 멘트를 넣을 때는 멘트를 활용을 하고 물어도 보고.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제 측근들한테 쭉 물어봤을 때는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정도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무정지가 됐지만 나는 당대표로서의 네. 또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하는 되는 메시지일 거죠. 수 있다. 네. 그래요. 뭐 당원 가입을 많이 시키면 그게 당의 프로모션에 기여하는 거니까 존재감을 거죠.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존재감이다. 자, 오늘 우상호 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징계권에 대해서 윤심이 작용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 해석을 내놨는데 그걸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6개월 당원 정지시킨 걸 보면 애초부터 지방선거 끝나면 대표를 몰아내려고 저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대통령하고 윤핵관들 작품이에요. 그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대통령과 윤핵관의 작품이다. 그분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다 묵인하에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죠. 네, 자, 이 대표의 징계권에 대해서 연말부터 뭐 이 정보지 지라시가 계속 돌았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 윗선 개입 의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어떻게 최 기자님 좀 들으신 바 있어요? 저는 뭐 들은 바는 따로 없는데 네. 추정이 가능한 대목은 좀 많이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결고리가 보인다. 네, 왜냐하면 계속 뭐 대통령실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들이 네. 당신 후보였죠. 이준석 대표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다. 선거 끝나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가 딱 타이밍이다. 뭐 이런 타이밍이다. 류의 풍문은 많이 좀 돌았는데 네네네. 이게 결국 지금 현실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부터 뭐 그러니까 음모론을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런 식의 추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제 이준석 팩트인지는 잘 제거 확인은 안 프로젝트 해봤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취재를 이제 최 기자님은 안 했지만 연결고리는 좀 눈에 보이는 대목들이 있다. 박 기자님, 윗선 누굽니까? 윗선이 사실은 있느냐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랑 거의 윤심으로 연결이 동치되는 되죠?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준석 대표의 위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여권에서 보자면 이준석 대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관계자들 만나면 늘상 하는 얘기인데 근데 밖에서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내부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는 대체로 하는 얘기들은 중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개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쪽이 있다라면은 예를 들면 윤핵관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움직였지 대통령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게 중론인데 다만 이제 같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론이긴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렸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만둔 시점을 네네, 맞아요. 기준으로 더욱더 그런 이 분위기가 강해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떠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가 마음 편하게 징계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톱이 되면서 다음 단계를 지금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들도 바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네네. 혁신위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 제고했던 네. 근데 그런 뒷수습을 바로 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뭐 해석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자, OX 퀴즈하고 넘어가 볼게요. 6개월 후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에 복귀한다. 최 기자님, OX. 저는 O로 하겠습니다. O 온다. 박 기자님은요? 저는 세모해야 될 것 같은데 못 올 수도 있다. 오려고는 하겠으나 이준석 네. 대표는 돌아오려고 할 텐데 그건 분명한데 다만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한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참 윤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해 볼 만한 내용이 없을까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윤핵관이 윤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을 마구잡이로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당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실 쪽에 물어봤더니 역시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조만간에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거의 좀 맞는 걸로 좀 내용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맞는 것으로. 네. 그렇다면 적어도 어쨌든 당에서 결정한 내용, 윤리위에서 결정한 내용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뒤집거나 그렇게 할 정도의 의사가 없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냥 그래도 이런 상태로 이 추스릅시다 이런 정도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입장은 적어도 아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보고 갈 수 있겠죠. 그래요. 공식적으로 나온 건 당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제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 아니다. 이런 정도였죠. 자,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 강 건너 불구경인데 어떻게 민주당은 좀 이거 유리한 국면이 될 텐데 좋아하고 있습니까? 뭐 불리하다고 보진 않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 자체가 워낙 논쟁적이고 보통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자체도 계속 좀 하락세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같이 또 맞물려서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민주당에겐 참 호재인데 그걸 호재로 받아오려면 좀 민주당이 더 잘 해야겠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다른 당이 못하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호재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국민들은 요즘 상대평가 아니더라고요. 여야다 절대평가입니다. 각각 잘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이 조경태 의원 얘기가 좀 귀에 박혀서 혹시 6개월 이내 조기 전당대회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방금 전에 모 의원 만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원도 하는 얘기가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임기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만약에 경찰 수사에서 바로 기소까지 쭉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 결과 일부라도 불리한 정황이 나오면 이준석 대표한테 안 좋거나 좀 어떤 것들이 입증되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 이준석 대표가 버티기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급격하게 조기 전당대회로 그러니까 거리 상태로 이준석 대표가 바뀌게 되고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가 나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뭐 40.9%, 지난주보다 한 2.6% 떨어진 지지율인데요. 정당 지지율. 대선 지선을 이긴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까지 이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좀 지지율에 의미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지만 그냥 두고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박 기자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상황 안 좋게 보고 있는 거 많이 느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당의 그런 분위기 같은 걸 좀 체크하는 그런 실무 인력들도 있거든요. 네. 요즘에 좀 더 면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요인도, 그러니까 외국 대외 변수가 굉장히 큰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지금 여권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국회로 보자면은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수가 압도적이잖아요. 지지율이 낮으면은 의석수도 적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서도 어려울 뿐더러 뭔가 사업을 뭔가 이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말씀드려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서 8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2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질문한 결과 이 부정평가는 57.0 그리고 이제 긍정평가 37.0 나왔던 이 결과고요. 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은 반사이익을 별로 못 얻었어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근데 바로 야당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한창이죠. 97그룹 양강 양박 전원 출마 선언했고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 언제 합니까? 17일, 18일 이 양일 중 하나는 될 것 같아요. 일요일 혹은 월요일. 예, 17일, 18일 이틀이 이제 당대표 선거 공식 등록 기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둘 중에 하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등록 직전에 출사표를 던지고. 예, 뭐 출사표를 던지고 등록을 하든 등록하고 나와서 출사표 그 출마 선언문을 뭐 발표를 하든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뭐 등록 접수와 동시에 자, 이제 당권 도전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예.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안 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건수행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 표면적인 공식 입장은 경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청. 이 당을 어떤 당이 냈으면 좋겠는지, 지지자들은 어떤 마음인지, 당원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쭉 경청을 하겠다는 얘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당대표 출마하기 위한 합리화 과정을 좀 거치고 싶어 하구나. 왜냐하면 당원들 만나면은 지지하는 말이 더 많아요. 사실은 비판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당을 살리려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 시간과 과정이 아닌가. 당내 이렇게 여론을 쭉 수렴하는.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측근들은 하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이준석 대표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네. 그걸 계속 좀 그런 보도들이 나와야 더 지지율에 또 오히려 안 좋을 텐데 괜히 이재명 의원이 일찍 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러면 이 여론의 그런 시선이 이재명 의원 쪽으로 확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출마 그 반대 무릅쓰고 강행 막 이런 식으로 또 제목이 달리면은 그게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서 저쪽 지지율이 좀 더 빠질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최대한 끌었다가 하려는 의도도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자, 그런데 뭐 사실상 민주당 정당들이 예측하는 대부분의 기사가 어대명이다. 그러니까 어대명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좀 이변 가능성, 예외 가능성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기대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이 대부분 승리한 여권에 쏠려서 이 분란을 그냥 계속 흥미진진하게 다루다 보니까 흥행이 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어대명 갑니까? 이변이 있을까요? 한 10명 물어보면은 10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대명이다? 예. 그래서 너무 좀 힘이 빠진 거 있고. 네. 실제로 현재 지도부에서도 뭐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있겠어. 이렇게. 예, 뭐 그래서 지금은 근데 다만 변수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은 뭐 라디오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해야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 생각은 이재명 후보 대 강병원 의원이 이제 단일 후보가 돼서 1대1로 붙어야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박용진 하시더라고요. 의원도 단일화 변수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좀 본인이 맞상대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예, 이제 조응천 의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박용진 의원도 좋지만 이게 당원들 투표이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의원보다는 내지는 그 강병원 의원이 나서는 게 조금 더 박용진 의원은 승부를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민심이나 보더라고요. 중도 쪽에는 좀 반응이 있겠지만 당내에서는 다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저녁에 만난 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일화 했을 때 좀 해볼 만하겠어요? 이랬더니 8대 1대 1 상황에서 1과 1이 만난다고 8을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8대 1대 1의 상황에서 1과 1을 더해도 2. 그렇죠. 8대 2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약간 변수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뭐 7대 3, 6대 4를 넘기는 어렵다. 네. 야, 지금 후보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재명 의원은 뭐 어대명 1위 후보고 다른 후보들은 생존 전략 짜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최고위원으로 가보죠. 최고위원은 지금 친명 대 비명의 싸움이에요. 여긴 구도가 좀 팽팽합니까? 이게요. 지금 원래 계속 고민하던 윤영찬 의원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고민하던 그래서 고민정 의원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고민정 의원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이렇게 친명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자기는 뭐 이러나 저러나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틀에서 보자면은 당연히 친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저기는 민심과 당심 줄이는데 주력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당이 뭐 친문과 친명 뭐 친낙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것부터 빨리 해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피해 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대놓고 친명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령 뭐 서영교 의원도 사실 지금 SK계에서 그리고 친문 진영에서 약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또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상황실장이었다는 걸 굉장히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게 구도는 이제 언론이 이제 만들다 보니까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현장을 다녀볼 거잖아요. 후보들도 유세를 하다 보면은 현장 분위기가 이게 어대명으로 많이 쏠리네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인연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본인이 일단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된 다음에는 어쨌든 그 최고위에 내에서 뭐 이재명 이제 예비 당대표를 막 견제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은 당선될 때까지는 어쨌든 지금 표에 가장 유리한 발언과 스탠스가 뭐냐 엄청 계산기를 두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죠. 자, 이재명 의원 연일 때리고 있는 인물이 지금 당권 도전 좌초된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어요. 이 만남에서는 뭐 어떤 얘기 오갔고 어떤 취지로 만난 겁니까? 참 그걸 만나준 김동연 지사도 대단한데 전 박지원 전 위원장 요즘 행보가 참 예사롭지 않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해서 성사가 되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양쪽이 다 공개를 하는 걸 다 오케이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 아닌 의원들도 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 같아요. 김 지사도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어쨌든 공천장 수여는 박지원 위원장 이름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경선은 본인이 이겼지만 어쨌든 감사한 존재니까 한번 만나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박 전 위원장과 굳이 김 지사가 등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정치 교체, 쇄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만 지금 근데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의원과 약간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의원 쪽 사람들을 다 인수위부터 안 받기 시작했고 약간 마이웨이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적의 적은 내 동지다. 뭐 이런 게 또 정설이 있잖아요.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이재명 의원을 때리지 않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열심히 때려주는 박 전 위원장과 그냥 만나는 정도만 해도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이 전임자였던 경기도지사를 지금 맡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흘리셨습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한데 오늘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IT본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이미 자리 잡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망자, 고인의 그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몰래 올린 사진을 지워달라 요청할 수 있는 시대다.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내년부터요.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뀝니다. 네,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에 올린 본인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해달라고 기업에 요청을 할 때 정부의 요청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역량을 이제 초점을 키우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있는 수많은 흔적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올렸었던 엽기 사진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네. 내가 기억이 아직 있지도 않을 때 깐난아기 때 올렸던 사진들 뭐 이런 놀러 것들, 가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나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삭제하거나 숨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오늘 뭐 별스타그램이니 네. 뭐 얼굴책이니 이 SNS 생각해 보면요. 모든 부모는 자식 사진을 엄청 올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 뭐 팔불출 자랑 얘기가 많은데 엽기 네. 사진보다 이걸 나중에 성인이 된 자식이 지워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 이제 인스타 이제 계정들은 SNS 계정들은 텅 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범위는 아직 성인 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까지만 일단은 돼요. 그러니까 18세까지인데 뭐 1, 2년도 20살까지 되냐 안 되냐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지금 만연 중인데요. 네. 이른바 이제 우리가 잊힐 권리, 뭐 잊혀질 권리라고 표현하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올린 제3자의 영상들에서도 이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럼 요청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데 물론 뭐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삭제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방식 자체는 정해지진 않았고 하반기에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뭐 뭔가 온라인 사이트에 이제 본인이 뭔가 이런 걸 좀 지워주세요라고 이제 삭제나 신청을 하게 되면 요청하면. 그러면은 이제 게시물 파악의 삭제를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삭제 혹은 접근 배제를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온라인에 한번 퍼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곳에 퍼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이 이제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사람이 스스로 지우는 거 말고도 정부에서 뭐 현재 좀 자동 삭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뭔가 기업들과 함께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생각해보고 있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잊혀질 권리 얘기를 한 지는 우리가 오래됐고. 네. 그럼 내가 미성년자 시절에 자의와 상관없이 노출됐던 것들을 삭제할 권리.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온라인상이 확 퍼지기도 하고 이 악용되고 있는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 미성년자들도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가끔 이제 이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그렇죠. 캠페인 같은 데 나와요. 네네네. 뭐 카페에 있는데 뒷사람이 사진 찍었는데 내 교복에 이름표 명찰이 뭐 노출된다든가. 그렇죠. 근데 주로 부모들이 올린 사진이 악용되진 않을 것 같은데 악용은 어떻게 악용됩니까? 실제로 악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부모들이 올리는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네. 이게 뭐 쉐어런팅이라고 하는 건데 쉐어런팅? 이게 공유 쉐어 그다음에 이제 양육 페어런팅 네.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소셜 미디어에 계속 올리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서 이게 2013년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만든 신조어예요. 그래요? 근데 그럴 만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최근에 미국 어린이 92%가 2살 때부터 디지털 발자국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2살 때부터 자기가 네네. 원하는 원치한테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네. 대부분 어릴 때 올라오는 게 그런 겁니다. 뭐 배변 사진, 그런 것들, 뭐 알몸 사진, 아이가 목욕하는 사진. 기저귀 갈아줬어요. 그렇죠. 목욕시켰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 친구가 초등학생이 되거나 중학생이 돼서 학교에서 부모님의 인스타그램 만들 야 친구들이
너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네라고 그게 그대로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범죄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개인에 대한 신분 도용이 최근에 뭐 별스타그램 내리는데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엄마가 엄마 사진뿐만 아니라 아이의 막 일상을 막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진들에다가 그 내용을 똑같은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그냥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예를 들면은 뭐 재테크 부업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애기 엄마다라고 하면서 DM을 주고 받는데 알고 보면 링크를 했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가 나온다든지. 저 요즘에 그런 게 이렇게 팔로우가 와서 막 걱정한 게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진짜 애기 엄마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진들이 그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걸 통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계정을 10개씩 만드는 이런 일들이 좀 뭐 10개, 20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또 한 가지가 아이를 보통 올리게 되면 아이가 어디에서 뭐라고 밥 먹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사진을 보면 동선이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 실제 국내보다 해외에서는 실제 납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유아 성매매 뭐 아니면 유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약간 오싹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1살, 2살 때부터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들은 선의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린 디지털 발자국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도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자녀들의 사진을 잘못 올리면 뭐 벌금도 물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2016년 10월에요. 캐나다에서 13살의 데런 랜달이라는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합의금 3억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들이 페이스북에 10년 전부터 올린 사진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 뭐 이런 거죠. 나 망신당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뭐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소송을 걸기도 했고요. 왜 그랬냐면 그 부모들이 아이가 나체인 상태에서 머리에 뭐 도너츠를 올려놓거나 초콜릿을 막 얼굴로 묻혀놔서 막 재밌게 찍은 거죠. 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모님에겐 귀여울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이제 어떠한 청소년기를 겪었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 아주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10년의 굴욕에 비해서는 작은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프랑스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 없이 누군가의 사진을 배포하거나 SNS에 올리면요. 우리나라 돈 최대 6천만 원 정도의 벌금 또 1년의 징역형에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신의 유아 자식들의 유아 시절에 사진을 올리는 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올려야 되는 거고 베트남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법안이 비슷한 거예요.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길 경우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아이에게 사과해야 되는 이런 법안도 있는 상황입니다. 엄격하네요. 자, 영국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나 3억 원 내놔라 위자료. 야, 대단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도 저의 나체 사진 주로 돌 사진이 뭐 다 벗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다행히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그럼요. 앨범 속에 거의 다행입니다. 저희 자녀들 꼭 혹시 올린 거 있으면 다 지워야 되겠네요, 오늘. 자, 확실한 건 아이들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을 줘야 한다.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자, 이게 해외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지금 이 말씀해 주신 법안과 관련해서 좀 공론화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 댓글들을 보면 공론화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게 사진을 올리는데 엄마의 얼굴은 가리고 아이들의 얼굴만 노출해서 올리는 별스타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이들의 예쁨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뭔가 이른바 공동구매나 여러 가지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물건을 파는 걸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광고에서도 3B라 그래서 뷰티, 미녀, 비스트, 동물 사진 있으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 아기가 있으면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만약에 돈을 벌어서 나중에 아이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 그거 너 돈 벌어서 너 키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거냐? 네 분유로 다 들어갔어?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일반인에게 그럴 게 아니라 뭐 연예인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을 데리고 하는 방송이 똑같은 거 아니냐? 육아 방송도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거 애매한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조금 이제 약간의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너무너무 그래도 내가 봄으로써 우리 애가 너무 이뻐 자랑하고 네. 싶어 올리고 싶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이들의 얼굴이 좀 구분될 수 있는 선명한 사진은 너무 안 올리시는 게 약간 뭐 사이드나 뒷면 약간 네네.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문화센터는 동선이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위치 태그 하시는 거 이런 건 좀 지양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 생년월일, 신상 공개 이런 거 되시면 안 되고 아이들 아무리 그래도 생리현상 뭐 이런 것들은 좀 안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대한 멀쩡한 사진으로 골라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2살 아이한테 지장을 받는 거야. 그렇죠. 인주에 찍어서 지문 찍어놔. 동의 받았음을. 그거 나름 위험한 것 같은데. 사문서 위조가 되겠네요.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9472님, 저는 아이 노는 사진은 당일날 안 올리고 하루나 이틀 뒤에 올려요. 납치 등 혹시나 모를 위험에 빠질까 봐요. 이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9472-7051-1902-3610-1633님입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오늘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